1971년 크리스마스 아침이었죠. 서울 명동 한복판에요. 그 최고급 호텔이었던 대연각에서 정말 끔찍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공식 기록된 사망자만 163명, 부상자가 63명. 이게 당시로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호텔 화재 참사였다고 해요. 오늘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특히 그 대연각 호텔 화재, 지옥불 속 영웅의 선택, 이 발췌본 같은 것들을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요, 그냥 사건이 어떻게 흘러갔나, 시간 순서대로만 보는 게 아니라 자료들이 특히 주목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또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떤 선택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배경이 있더라고요. 함께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이 끔찍한 참사 과연 막을 수는 없었을까요? 그리고 모두가 살기 위해 빠져나가려고 할 때 왜 어떤 사람들은 다시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을까요? 그 답을 한번 자료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1971년 서울로 한번 가볼까요? 그때 뭐 짜장면 한 그릇에 100원하고 또 장발이나 미니스커트 단속하고 그랬지만 그게 또 유행이었던 시절. 바로 그 중심지 명동에 지하 2층, 지상 21층짜리 대연각 호텔이 딱 문을 열었습니다. 이게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그냥 호텔이 아니었어요. 당시 막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던 때라 그 상징 같은 건물이었죠. 객실이 223개나 되고 회사도 한 30개 넘게 입주해 있고 시설도 뭐 최신식이고 개관한 지 불과 1년 반 정도밖에 안 된 그런 새 건물이었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아침에요. 호텔 안에는 정말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겠죠. 뭐 11층에는 주한 대만 대사관의 위셴롱 공사 같은 귀빈도 묵고 있었고 3층 미용실에는 또 직원들이 손님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방에는 공짜 숙박권이 생겨서 신나게 투숙했던 서울대생들 방희준, 민병무 씨. 나중에 그 젊은 연인들 작곡하신 분들이죠. 그분들도 있었다고 해요. 다들 그냥 평범한 크리스마스 아침을 맞고 있었는데 는 건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오전 9시 50분쯤에요. 1층 커피숍 주방에서 사고가 터진 거죠. 주방 구석에 있던 20kg짜리 LPG 가스통. 이게 폭발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요. 그 원인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허술했어요. 그러니까 규격에 맞지도 않는 싸구려 고무 호스를 가스통이랑 화덕 사이에 연결해놨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호스를 바닥에 그냥 노출시켜놔서 사람들이 막 밟고 다니면서 손상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거기서 새어나온 가스가 화덕 불씨에 닿으면서 펑 하고 터진 거죠. 이건 뭐 명백한 관리 부실이었습니다. 그 작은 폭발 하나가 근데 어떻게 90분 만에 21층 건물 전체를 다 집어삼킬 정도의 그런 큰 불로 번졌을까요? 이 부분 자료들에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던데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치명적인 요인 몇 가지가 한꺼번에 작용을 했어요. 첫 번째는 그 내부 자재 문제예요. 자료에서 아예 불쏘시개였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인데 호텔 안이 온통 불에 너무 잘 타는 재료들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벽에는 한지를 발랐고 뭐 인테리어는 대부분 목재, 문들도 다 나무문이었고요. 나무문이요? 비상계단 같은 것도요? 네, 그게 두 번째 결정적인 문제인데요. 건물 중앙 계단에 층과 층 사이에 불길을 막아주는 방화문이 전혀 없었어요. 원래 법적 기준이 있었는데도 그냥 지키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계단이 사람들이 대피하는 통로가 아니라 반대로 불길하고 그 유독가스가 1층부터 21층 꼭대기까지 그냥 수직으로 확 퍼져나가는 말 그대로 굴뚝 역할을 해버린 겁니다. 세상에 굴뚝이라니.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냉난방용 환풍구, 그러니까 덕트 있잖아요. 이것도 불길이 옆으로 또 위아래로 번져나가는 또 다른 통로가 됐습니다. 이 세 가지가 딱 맞물리면서 불이 정말 믿기 힘든 속도로 번져나갔고 엘리베이터는 뭐 금방 멈춰버렸죠. 자료에 묘사된 그 호텔 내부 상황을 보면 정말 아비규환이라는 말밖에 안 떠올라요. 복도는 뭐 순식간에 불길하고 시커먼 연기로 꽉 차고 비명소리 들리고 그 선택지가 불 속 지옥 아니면 창밖 허공의 지옥 뿐이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정말 결국 창밖으로 뛰어내리신 분만 38분이라고 하죠. 매트리스 같은 걸 안고 뛰어내려도 소용이 없었다고 하니 그 절박함이. 호텔 앞거리는 그야말로 피가 낭자한 지옥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지막 희망을 갖고 옥상으로 막 창했습니다.
그런데 21층을 지나서 옥상으로 나가는 그 마지막 문 앞에서 또 다른 절망을 마주하게 된 거죠. 문이 굳게 잠겨 있었던 겁니다. 잠겨 있었다고요? 아니 왜? 글쎄요, 도대체 왜 잠가놨는지 그 이유는 자료에서도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나중에 소방관들이 발견했을 때 그 잠긴 문 앞에서만 23분의 시신이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었다고 해요. 마지막 탈출구마저 그냥 막혀버렸던 거죠. 정말 상상하기조차 너무 힘든 상황인데요. 그래도 신고받고 서울 시내 소방차는 다 출동하고 경찰, 군인, 또 주한미군까지 해서 한 1,500명 넘게 현장으로 달려갔다고 하던데요. 네, 인력은 총 동원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들도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맞닥뜨렸어요. 당시 서울시가 가지고 있던 소방차 중에 제일 좋은 거, 그 고가 사다리차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기껏해야 7층, 겨우 8층 높이까지만 닿을 수 있었던 거예요. 8층이요? 21층짜리 건물인데? 그렇죠. 21층 건물 화재를 진압하고 사람을 구하기에는 정말 역부족이었죠. 이 지점이 바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일부가 지적하는 그 압축성장의 어두운 면입니다. 건물 높이는 선진국처럼 빠르게 올라갔는데 그걸 받쳐줄 안전 시스템이라던가 재난 대응 능력 같은 거는 한참 뒤처져 있었던 거죠.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군요. 네, 물론 그래도 그 사다리차 덕분에 7층 중간에 옥상 같은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고립되어 있던 한 80여 명 정도는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시민들이 서로 부축해주면서 질서 있게 구조되는 모습은 참 인상적이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네,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자료들을 보면 이름 없이 활약한 영웅들의 용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특히 그 7층 호텔 종업원분 이야기 정말 기억에 남아요. 연기를 딱 감지하고 혼자 그냥 도망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객실 문을 일일이 다 두드려서 손님들하고 동료들 한 50명 정도를 깨워서 옆 건물 옥상으로 대피시켰다고. 와, 나 혼자 살자가 아니라 정말 다 같이 살자.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정말 그런 분들이 계셨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인상적인 구조 시도가 있었는데 11층에 갇혀있던 그 위실룸 공사 있잖아요. 그분을 구하기 위한 작전이었어요. 국가대표 양궁 선수였던 조춘봉 씨가 아이디어를 낸 건데 화살에다가 낚싯줄을 묶어서 창문 안으로 써넣자는 거였죠. 그 낚싯줄을 이용해서 더 굵은 밧줄을 끌어올리려고 했던 계획이었어요. 아, 그 장면. 저도 자료에서 사진 봤는데 정말 필사적이더라고요. 연기 자욱하고 바람도 부는데 결국 70번 넘게 싸서 성공했다면서요? 근데 네, 정말 아슬아슬하게 성공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연기에 너무 오랫동안 노출되셨던 공사께서 그 밧줄을 당길 힘이 남아있질 않았던 겁니다. 결국 그분은 나중에 소방관이 직접 들어가서 구조를 하긴 했는데 열흘 뒤에 결국 돌아가셨어요. 성공 직전의 실패라 더 안타까웠죠. 그렇군요. 지상에서 접근이 안 되는 높은 층에는 그럼 헬기가 정말 유일한 희망이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군용 헬기는 물론이고 대통령 전용 헬기까지 동원이 됐습니다. 특히 그 문광현 대위라는 분의 비행은 자료에서도 거의 목숨을 건 고개 비행이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화재 현장 바로 위에는 엄청나게 강한 상승기류가 생기는데 이게 헬기한테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별다른 구조 장비도 없이 그냥 맨밧줄 하나만 내리고 건물에 아슬아슬하게 접근해서 6분을 구해냈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 같은 구조였죠. 와, 그런데 그 기적의 순간이 TV로 생중계되던 중에 정말 끔찍한 비극으로 바뀌기도 했다면서요. 그 헬기 로프를 잡고 올라오던 호텔 직원 2분이 힘이 빠져서 그만 추락하는 장면이 그대로 방송에 나갔다고. 자료 읽는데도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눈앞에서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겠네요. 네, 정말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헬기가 그냥 구조를 포기하고 가버렸다, 이런 오해도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사실은 그 화염하고 상승기류가 너무 거세져서 더 이상 헬기가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구조대원들도 그때 정말 엄청난 충격이랑 무력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렇게 다들 필사적으로 구조하려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너무나 많은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이건 설계된 함정 같은 거였다. 즉 명백한 인재,
였다는 점을 강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죽음의 덫이었다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드러났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잠긴 문들이에요. 위로는 옥상문, 옆으로는 또 옆 건물로 통하는 비상구가 잠겨 있었고 아래는 불길하고 연기로 꽉 막혔으니 이건 뭐 탈출로가 아예 다 막혀버린 거죠. 네. 두 번째는 침묵의 경보기입니다. 화재 초기에 경보기가 제대로 울리지 않았거나 울렸다고 해도 너무 늦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불길이 바로 코앞에 닥칠 때까지 불이 난 줄도 몰랐다 이런 증언들이 자료에 계속 나옵니다. 아, 그럼 대피할 시간조차 없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용지물 소화시설인데요. 이게 정말 스프링클러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지하 주차장에만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하 주차장에만요? 아니, 사람이 있는 객실이나 복도에는 하나도 없고요. 아니, 왜? 그 이유가 뭐래요? 자료에 혹시? 명확한 이유는 사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비용 절감 문제였을 거다 이런 추측이 지배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목숨보다는 건물의 재산 가치, 뭐 자동차 같은 거 보호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참, 게다가 건물 내부 마감재 역시 값싼 합판, 목재, 한지 이런 불에 잘 타는 재료들을 엄청나게 썼습니다. 자료에서 나온 비유가 종이 안감 양복이라는 거였는데 정말 딱 맞는 표현 같아요. 겉모습만 그냥 번지르르하게 지었던 거죠. 이런 총체적인 부실이,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네, 예상하시는 대로입니다. 부패의 고리가 있었어요. 건축 허가를 내주고 또 준공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서울시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아주 핵심적인 안전규정 위반을 그냥 눈감아줬다는 사실이 나중에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면 법적으로 꼭 설치해야 하는 방화문을 설치 안 한다거나 아니면 철문 대신에 그냥 값싼 나무문을 비상계단에 설치한다거나 이런 식이었죠. 기가 막히네요. 더 기가 막힌 건요. 이 화재가 나기 불과 열흘 전에 소방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거기서 안전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료들이 다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결국 돈에 눈먼 사업주하고 부패한 공무원들의 그 결탁이 163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 끔찍한 비극을 만들어낸 겁니다. 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이윤 때문에 안전을 그냥 내다버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른 생명을 구하려고 했던 그런 영웅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이 사건이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당시 소방관분들은 뭐 방화복이나 산소호흡기 같은 기본적인 장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그 1300도가 넘는 불길 속에서 싸웠다고 하죠. 맞습니다. 그분들의 헌신도 정말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의 자료들이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한 평범한 영웅이 있습니다. 소방관도 아니고 경찰관도 아니었어요. 그냥 대형각 호텔의 가스랑 보일러를 담당하던 기술자, 고 김성남 씨입니다. 아, 김성남 씨 이야기 저도 자료 보면서 정말 가슴이 복먹했는데요. 화재 초기에 운 좋게 탈출에 성공하셨는데. 네, 일단 탈출은 하셨어요. 그런데 건물 밖에 나와서 그냥 안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직감하신 거죠. 왜냐하면 호텔 지하 기계실에 이 명동 일대 전체로 공급되는 도시가스 중간 밸브가 있다는 사실을 이분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도시가스 밸브요? 네, 만약에 불길이 지하까지 번져서 이 밸브가 터지기라도 하면 이건 그냥 호텔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주변 건물까지 다 날아가는 2차 대폭발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구조대원들을 포함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더 희생될 수도 있는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밸브가 어디 있는지 또 어떻게 잠그는지를 아는 사람이 어쩌면 자기 자신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으신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막 말렸는데도 그걸 뿌리치고 다시 그 불타는 건물 안으로 뛰어드셨어요. 안에 사람이 있어요. 저걸 잠그지 않으면 다 죽어요. 이게 그분이 남기신 마지막 말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분은 지하기계실에서 굳게 잠긴 그 가스밸브 바로 옆에 쓰러진 채로 발견되셨죠. 자신의 목숨과 맞바꿔서 더 큰 참사를 막아내신 겁니다. 여러분 자료 중에 하나가 영웅을 정의한 구절이 참 인상 깊었어요. 모두가 나를 생각할 때 우리를 생각하고 모두가 살기 위해 도망칠 때 살리기 위해 돌아가는 선택을 하는 사람. 김성남 씨가 정말 바로 그런 분이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료들은 이 영웅과 그 참사의 책임자를 아주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호텔 사장이었던 김용산 씨는 결국 법의 처벌을 피해갔습니다. 1심에서는 실형을 받았는데 최종심에서는 회사 안에 관리자가 여러 명 있었으니까 사장한테 직접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이런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죠. 무죄요? 163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네, 결국 163명의 목숨값에 대해서 아무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은 셈입니다. 반면에 김성남 씨는 스스로 그 죽음의 덫 안으로 들어가서 모두를 구했지만 우리는 그분을 서서히 잊어갔습니다. 여러분의 자료들이 강조하듯이 그 위기의 순간에 책임이라는 것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은 거죠. 책임자 처벌은 그렇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끔찍한 비극이 우리 사회에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못한 건 아니었죠. 뭔가 달라진 게 있긴 했잖아요. 네, 그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대형각 참사 이후에 여러분 자료들이 지적하듯이 우리나라의 소방법이나 건축법에 아주 중요한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고층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또 옥상에는 헬리콥터가 내릴 수 있는 헬리포트 설치도 의무화됐고요. 소방훈련도 강화되고 화재 보험제도 같은 것도 이때 도입이 됐습니다. 정말 희생자들의 피로 법조항이 쓰였다는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닐 정도로 우리나라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이윤을 먼저 생각해서 안전을 뒷전에 두는 그런 행태나 또 부실한 관리 감독의 문제는 그 후로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료 중 일부는 그 후에 있었던 삼풍백화점 붕괴나 세월호 참사 같은 또 다른 비극들을 언급하면서 이 대형각의 교훈이 우리 사회에 충분히 학습되지 못한 건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더군요. 그 대형각 호텔 건물은 지금 고려 대연각태워라는 다른 이름으로 그 자리에 여전히 서 있습니다. 어쩌면 그 건물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가치다. 이윤보다 생명이 먼저다. 이런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정말 마음 깊이 새기고 있느냐고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대형각 호텔 화재 참사를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날 그 불타는 호텔 복도에서 마지막 탈출 기회를 딱 잡았는데 등 뒤에서 안에 아직 사람이 있다는 누군가의 절박한 외침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나요?